네,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상실되면서 추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8대0, 현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행위다, 위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치권에 대한 잘못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이 헌재 선고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헌법재판소의 선고의 가장 큰 의미는 일단 만장일치에 된 결론으로서 파면에 이르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부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된 그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 쟁점 사항 모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위헌 위법 사항이 중대하여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인데요. 결국 이번 판결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결론을 밟게 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을 언급하면서 이 양 진영 모두에 대해서 사실 재판관들이 쓴소리를 남겼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국회 측을 향해서 역시 소수 의견도 존중했어야 하며 이 정부와 함께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줄 탄핵이라던가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은 존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화와 협치다. 국회와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헌재가 이제 결론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주된 역할을 좀 했다 이런 의미도 전해지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3-4줄의 결론이 그치는데 이번 윤 대통령 결정문에는 5줄이나 됐다. 또 이렇게 길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은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입니다. 결국 이 일관된 이 전 상황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해서 파면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한 재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 그리고 그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국민, 예.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판결문을 보자면요. 114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긴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내용을 보자면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오랜 기간 고심했는가 이 부분도 좀 예측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 단어 선택 하나하나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특히 결론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국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기대를 저버렸다. 국민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민주공화국이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을 좀 강조했다고 보이고요. 예. 이 결론에도 사실 여러 부분들이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가치, 대화와 협치를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국정을 운영하면서 갈등이 분명히 빚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있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결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서 불소추 특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당장 14일부터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헌재에서 인정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분리해서 볼 부분은요. 지금 탄핵 심판이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제 곧 진행될 이 형사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가, 그래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쟁점을 갖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아예 연관해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결국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일관된 그 전 과정, 절차적인 부분이나 실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곽종군 전 사령관의 증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곽종군 전 사령관의 증언에 그 인원이라는 표현이 국회의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형사재판은 이 헌법재판보다 엄격하게 이 증거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금 수사대 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이것을 재판의 근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한다면 결국 해당 증언, 해당 진술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다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이것을 증언으로서 남겨둬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그 사실관계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나 일명 그 체포조, 어떤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는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에서는 이것이 사실로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진술로서 인정이 되었지만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긴 해요.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사유가 모두 이제 형사재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또 헌재가 윤 전 대통령 범죄 주요 사실관계들을 이제 인정을 했지만 반드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을 과연 헌법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에서도 작성되어 있었던 그런 진술 조서들, 수사기관의 조서들이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 측면이 있고요.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조서만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변론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서 증인 신문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게 2번이나 증인 신문을 그렇죠.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이 헌법재판 안에서 이루어진 자료들을 근거로 했다. 다만 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고려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형사재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증거 능력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죄를 입증하려는 측에서 이 검찰 측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증거 능력을 가진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그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일단 헌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서로 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요. 내란죄는 사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양측 모두 굉장히 치열한 공방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형사재판 관련해서 기타 재판들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 기소 시점 언제 잡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외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당시엔 유지했기 때문에 내란죄로만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그 선고문을 낭독하는 즉시 파면이 되었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 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추가 기소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을 보자면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영장의 어떤 그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그런 부분도 이제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강요했다. 직권남용, 권리방해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공범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란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가 소환 조사나 뭐 기소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재구속이 되는 전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 사안으로 다시 구속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사기관 검찰 측 입장에서는 다시 그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은 예.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수사 중 과정에서 그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경호 인력 등을 동원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및 어떤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경찰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던 혐의인데 진술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총을 쓸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보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조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했다, 이것을 저지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이 역시도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 이 죄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예. 자, 공천 개입 등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일 땐 사실 소환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껄끄러운 측면이 더 있다고는 예. 볼 수 있겠죠.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의혹들은 지금 수사가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수사 진행되고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좀 더 힘을 모아서 수사를 이어가겠다, 기소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시켜서 지금 조사, 예. 그리고 이 재판이 이제 이어질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수사라던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서울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임기 내내 줄곧 제기돼 왔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재수사가 될 거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서울고등법원 측에서도 이 항고 사건들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사실 재임 기간 내내 리스크다라고 불려졌던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런 의혹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 왔거든요. 물론 일단 수사가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른 부분들의 수사가 이어지다가 이 해당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네. 어떤 전 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이에 대한 또 다른 단서들이 발견된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쟁점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수사 전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